한국 방위 산업만큼 격세지감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건 없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하나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홍보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방산을 주목하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이제는 오히려 한국산 무기를 주도적으로 홍보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핀란드는 자국에서 개최된 중요한 안보 전시회에서 K9을 위한 별도의 부스를 제작해준 것인데요. 2023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 경년으로 개최되는 핀란드의 안보 전시회는 유럽의 정부와 군 관계자, 방산업계 관계자 등이 모두 모이는 중요한 안보 행사입니다. 이러한 장소에 K9이 홍보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유럽 국가들의 K9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핀란드는 한국으로부터 도합 96문의 K9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주변국에게 K9의 공동구매를 제안할 정도로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나라인데요. 핀란드가 이 정도로 한국 방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주요 무기 체계가 군비 증강에 초점을 맞추는 나토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9 홍보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핀란드의 행보와 K9의 북유럽 수출 증대 전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정식으로 K9 도입을 확정했던 핀란드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유럽의 조명을 받는 데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2010년대만 하더라도 아직 한국 방산은 후발주자의 이미지가 강했으며 기존의 군사 강국이 즐비한 유럽에서 높은 신뢰를 받지는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핀란드가 48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한국산 자주포가 유럽의 관심을 받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핀란드는 한국의 양해를 구하고 자신들의 계약 조건을 에스토니아와 공유하며 공동구매를 제안하기까지 하며 K9 자주포의 홍보 파트너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핀란드에 수출하는 48문의 K9 이외에도 추가로 12문의 에스토니아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에스토니아는 현재까지 도합 36문의 K9 도입을 확정지은 국가로 발전했는데요. K9의 성능에 만족한 핀란드 역시 기존의 48문에 더하여 48문의 K9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며 한국산 자주포 보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핀란드에서 개최된 안보전시회에서도 K9은 별도의 홍보 공간을 마련하고 유럽의 주요 방산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해당 행사에서 K9은 별도의 전시 부스를 확보하고 각종 홍보 영상까지 송출하였습니다. 여기에 핀란드 관계자의 한국 무기 사랑은 또 있는데요. 작년 9월에 한국을 방문한 핀란드 국방장관은 K9 성능에 만족한다는 발언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방산 제품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양국의 방산 협력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핀란드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 한국을 찾는 것은 역시나 러시아와 푸틴 때문입니다. 핀란드와 접한 발트해는 러시아의 군사 도발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러시아는 발트해 일대로 전투기와 폭격기를 직접 출격시키거나 해저 케이블을 절단하여 사회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등 직간접적 군사 도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는 당연히 국경과 해양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를 자극시키기에 충분한데요. 또한 역사적으로도 핀란드는 항상 러시아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핀란드와 소련이 군사적으로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는 1939년 11월부터 1940년 3월까지 벌어진 겨울 전쟁입니다. 겨울 전쟁은 소련군을 500명 이상 사살하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저격수로 평가받는 핀란드의 시모헤위에가 활약한 전쟁으로도 유명한데요. 당시 핀란드는 소련의 침공으로 인해 전사 및 실종자가 2만 5천 명 이상 발생하였으며 부상자도 4만 5천 명에 육박하였습니다. 또한 소련의 각종 공습으로 무고한 민간인 사망자도 1,900명 이상 발생하였을 정도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다행히 주권을 침탈당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영토의 약 11% 수준을 상실해야 했습니다. 겨울전쟁은 역사적으로 발트 3국 등과 달리 핀란드가 소련에 강제로 병합되는 것을 막고 약소국이 얼마나 뛰어난 정신력으로 강대국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핀란드 국민이 받은 상처는 결코 작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핀란드가 러시아의 군사력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막대한 국방 예산을 투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껏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며 되도록 군사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려는 행보를 꾸준히 유지한 나라였지만
있었지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하고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2024년에 2.4%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비록 2025년 국방 예산은 약 9조 7,300억 원 수준으로 한국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8천억 원 이상을 증액하며 계속해서 군사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와 1,300km 이상의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전력 강화가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K9 자주포를 전력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유럽 일대에서 K9과 항공무기 체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러시아를 견제할 연합전선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가 항공무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동계작전에 가장 적합한 무기라는 점입니다. 핀란드는 일부 지역의 경우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14도 이하로 내려가며 최저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일 정도로 매우 추운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는 필연적으로 군사장비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독일, 프랑스 등 기존의 유럽 방산 강국이 제작한 무기는 동계작전의 성능 저하가 두드러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독일은 북유럽 일대에서 한국과 방산 수출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동계작전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혹한의 추위에서 전차와 자주포가 시동조차 걸리지 않거나 기동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반면 한국은 영하 30~40도를 넘나드는 북유럽의 추위 속에서도 별다른 성능 저하 없이 완벽하게 시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특히 자주포 분야에선 혹한의 추위가 포신의 내구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데 핀란드를 비롯하여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 무기의 동계작전 준비가 철저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극한의 동계전투로 손꼽힌 장진호 전투가 벌어졌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자주포뿐만 아니라 어떤 무기를 제작하더라도 동계작전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방산의 특징은 앞으로도 북유럽 시장을 한국이 장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핀란드는 소련제구식 자주포만 100문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연장 로켓도 40문 이상의 M270, MLRS와 70문 이상의 체코제구식 다연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침략을 방비하려는 핀란드는 포병 전력의 강화가 이어질 것인데요. 당연히 자주포 체계는 K9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군사훈련과 정비 소요 일원화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더군다나 핀란드가 보유한 구식 자주포는 전부 소련제이기 때문에 포탄 구경마저도 통일이 안 되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자주포 교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100문 이상의 모든 구식 자주포가 K9으로 교체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천무의 핀란드 진출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요.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핀란드나 다른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적지 중심을 타격할 수 있는 화력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연장 로켓은 자주포보다 더 긴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한 나라에서 강대국을 상대할 때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핀란드 이외에도 에스토니아 등에서 종심 화력을 보강하겠다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정도로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는 필수적인 화력 자산이 다연장 로켓인데요. 한국의 천무는 하이마스, 펄스 등 타국의 경쟁 모델보다 우수한 발사탄수와 사거리를 보유하여 화력이 우수합니다. 또한 K9 자주포처럼 동계작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여 핀란드의 기후에서도 별다른 성능 저하나 내구성 하락 등의 문제를 겪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어 향후 핀란드 방산 시장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핀란드는 나토에서 사용하지 않는 동구권 표준 구경의 122mm 구형 다연장 로켓을 70문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다연장 로켓은 원래 무기를 개발했던 체코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구식 장비입니다. 따라서 핀란드는 나토 표준 구경을 활용하는 다연장 로켓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천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최소한 기존에 보유한 70문 이상의 구형 다연장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 물량을 한국이 수주한다면 폴란드에 못지않은 대규모 천무 수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한국과 핀란드는 앞으로 얼마든지
방산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한국 방산은 2025년에도 더 큰 성장을 위해 멈추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많은 나라들은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소중한 고객이 되고 있는데요. K9을 시작으로 형성된 한국과 핀란드의 군사 협력은 2025년에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핀란드와 러시아의 국경선에 배치될 한국의 화력 자산은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견제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5일 리투아니아 한국방산 영상입니다. 구소련 붕괴 직후 1990년 독립한 리투아니아 공화국은 인접국인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와 함께 발트 3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나토 입장에서 봤을 때 발트 3국의 위치는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방어하는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나토의 전력이 증원될 때까지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야만 하는 지상군 전력이 반드시 필요한 요충지입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하자 리투아니아는 방위 능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요. 내년인 2026년부터 국방비를 GDP의 5~6%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는데요. AP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제시한 5% 목표를 달성하기로 약속한 첫 나토 회원국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중 최초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부응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매체 LRT에 따르면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은 1월 17일 국가국방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2026부터 2030년까지 GDP의 5~6%에 해당하는 액수를 국방에 배정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리투아니아의 지난해 국방비는 GDP의 2.85% 수준으로 나토 32개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 에스토니아, 미국, 라트비아, 그리스에 이어 6번째로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2023년 기준 인구 287만 명인 리투아니아의 경제 규모는 독일의 57분의 1, 한국과 비교하면 21분의 1 정도의 소국입니다. 이런 리투아니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방비 규모를 늘리고 지난해부터는 독일 연방군을 자국에 주둔시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압력을 떨쳐낼 방법이 없는 리투아니아로서는 이왕 할 거 제대로 해야겠다고 방향성을 잡은 것인데요. 이미 지난해 여름 대한민국의 경제사절단 방문 이후 리투아니아 정부는 한국 방산 기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리투아니아와 인접한 폴란드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이 대규모 방산 수주를 연이어 따낸 것도 한 요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리투아니아가 한국산 무기 도입을 서두르는 데에는 몇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한국의 방산 무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 널리 알려진 K9 자주포는 우수한 사거리와 정확도로 여러 국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특히 리투아니아 기계와 사단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K808 장갑차 역시 뛰어난 기동성과 방호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한국산 무기는 동급의 서방 무기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리투아니아처럼 예산이 안정된 국가들의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방산업체들은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 주문 후 빠른 납품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이미 폴란드 등 유럽 곳곳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긴급히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는 리투아니아의 상황과 매우 부합하고 있습니다. 전술했지만 이렇게 리투아니아의 관심이 쏟아지는 요인엔 인접국인 폴란드에서의 수주가 큰 효과를 봤는데요. 폴란드는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여 K2 전차, K9 자주포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협력 사례는 리투아니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 약 40km,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 우수한 기동성과 방호력 등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 세계 자주포 시장을 점령한 월드와이드 베스트셀러라 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쟁력과 장점을 열거하려면 입이 아플 지경인데요. 특히 이번에 새로 편성된 리투아니아 루클라 지역 1사단에서 대한민국의 K808 장갑차와 보병 장갑차 K21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808 장갑차는 최고 속도
100km/h의 8x8 구동 방식으로 높은 기동성을 자랑하며 다양한 무장 탑재가 가능하여 임무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기존 모델인 K200보다 더 높은 출력의 420마력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엔진 과열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결국 K808의 기동성과 우수한 험지 주파 능력에는 K200의 시행착오로 겪은 피와 눈물이 담겼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 끝에 K808은 엔진의 장기간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속거리는 600km에 달하게 작전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엔진 마력 덕분에 일반 포장도로에서 최대 시속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비포장도로는 시속 50km, 야지에서는 시속 25km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50cm 높이의 장애물은 거뜬히 넘을 수 있고 1.5m 폭의 참호도 돌파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었는데요. 기동력과 험지 주파 능력을 갖춘 K808의 성능 덕분에 튀르키예 등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쟁국이 있었음에도 페루 등지에서 선택받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한다는 한국산 보병장갑차 K21 역시 리투아니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대상입니다. K21은 최신 센서와 전자 시스템을 갖춘 IFV로 실시간 전장 정보를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교전할 수 있는 디지털 전쟁의 주역입니다. 특히 최대 40mm 자동포와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해 적의 전차와 장갑차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성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IFV는 경전차의 역할까지 맡고 있는데요. K21의 중량은 약 25톤으로 K2의 전투 중량인 56톤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서방의 대표적인 수송기인 C130의 수송량 33톤을 예로 들었을 때 K21 한 대와 각종 탄약을 추가로 탑재할 수 있는데요. 공중 수송이 가능하냐 아니냐는 나토가 세우는 전략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투아니아 역시 나토의 방향성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전차보다는 대규모 IFV 지원을 우선 시행 계획에 포함한 것입니다. 물론 자주포 생태계를 독점하다시피 한 K9을 제외하고 보병장갑차에선 미국이나 독일산에 대한 평가가 더 우호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리투아니아는 한국산 외에도 미국의 브래들리와 독일의 SPG 마르더를 지원 목록에 올리고 있습니다. 브래들리의 경우 전장 6.5m, 전폭 3.6m, 전고 2.9m의 전투 중량, 27.2톤의 차체에 600마력의 VTA 903T 디젤 엔진을 탑재해서 도로에서 최대 시속 56km까지 운행할 수 있고 야지에서도 시속 40km의 운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항속거리도 483km에 달하는데요. 브래들리가 1981년에 첫 실전 배치를 시작했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준수한 성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장갑차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IFV임은 분명하지만 한국산 K21에 비해 단점 또한 명확하다는 것이 현지의 평가입니다. 우선 미국 브래들리 경우 내부 공간이 좁아 승무원 3명에 병력 6-7명 수송이 한계로 병력 수송차 본연의 임무가 애매해지는 포지션입니다. 브래들리의 장점으로 꼽히는 기동성조차도 이제는 한국의 K21이 앞서고 있습니다. 전장 6.9m, 전폭 3.4m, 전고 2.9m의 차체에 750마력의 D2840LX의 디젤 엔진을 탑재한 K21은 최대 시속 70km, 야지 최대 시속 40km까지 운행 가능합니다. 게다가 화력 역시 브래들리와 K21은 비등한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리투아니아가 단기간 내에 군사력을 증강하려면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빠른 납품이 가능한 한국 방산과의 협력이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 대부분 서방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더구나 리투아니아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폴란드 등 나토군과의 작전 및 군수 지원이 원활해지는데요. 동일한 무기 체계를 운용하면 군사적 상호 운용성이 향상되고 동맹국 간 전력 통합이 용이해지는 전략적 이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리투아니아의 한국 방산 무기 도입 추진은 자국의 방위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국 방산업계의 우수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텐데요.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가 유럽의 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